자, 여러분, 오늘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국세기본법, 우리 국세기본법 총설부터 시작해서 총 4가지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국세기본법 총설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세기본법 총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의부터 한번 봅시다. 의. 자,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재경관리사를 배워 가시면서, 3가지, 개별 세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첫 번째가 법인세법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득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향후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건데, 자, 이렇게 3가지 법률은 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국세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국세는요,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이잖아.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의 개별 규정들을 이렇게 두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내용은, 소득세법에서 내용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중에 특정한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야. 법인세법에서도 적용되고 소득세법에서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용되는 공통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각각 이렇게 3번씩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한 번에 요거를 좀 모아서 쓰자라고 해서 요게 이 국세들의 공통적인 사항이나 잠시만요. 자, 공통사항이나 혹은 기본 사항들의 같은 것들이요. 자, 요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적는 거야. 모아서 적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권리 구제와 관련된.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따로따로 적는 사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 권리 구제 사항까지 더한 요것에 대한 법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국세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적어야 되는 걸 따로따로 적기가 너무 귀찮다. 이것이. 그래서 공통사항과 기본사항 모으고 거기에 플러스로 권리구제라는 걸 첨부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법률을 만들자. 그래서 국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국세기본법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통 권리구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불복 절차를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권리구제와 관련된 불복 절차와 그 다음에 국세에서 얘기하는 공통사항과 기본사항을 모아놓은 걸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국세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간이라는 거야. 자, 기간은 정의가 뭐냐면요. 요거예요. 일정 시점과 일정 시점 사이에 연속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2시부터요, 3시까지 재경관리사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2시부터 3시, 일정 시점인 2시와 일정 시점인 3시 사이에 1시간의 시간을 우리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 방법은 초일은 불산입하고요. 말일은 산입한다는 원칙을 써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1월 1일부터요. 1월 3일까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것을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1월 1일 여긴 0시야.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월 1일 24시. 그 다음에 여기가 1월 2일 24시. 그 다음에 여기가 1월 3일 24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기간은요. 요 사이에 선을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2일, 3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세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점을 세자라고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4일이야. 근데 아니죠. 빨간색은 3일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처음에 들어가는 이 파란색은 빼겠다. 라고 얘기하면 3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초이산입, 말일, 불산입 원칙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 기한인데요. 자, 기한의 정의는 뭐냐면 요거는요. 일정 기간의 만료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예시로 그대로 가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2시부터 3시까지 문제 푸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기간은 2시부터 3시까지의 우리 1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기한은요. 3시까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게 기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한은요. 일정 기간의 만료점, 즉 한도점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기한이요. 국세기본법에 적용이 된다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서류 제출의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서류 제출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서류 제출은요.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과세관청, 즉 세무서에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우리가 서류 제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서류 제출의 기한이라는 거 언제까지 서류 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굳이 문제가 될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이런 경우라고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 자, 만약에요. 서류 제출의 기한이요. 3월 31일까지라고 한번 쳐봅시다. 3월 31일. 자, 그랬을 때 제가요. 요것을 우편으로 제출할 거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3월 28일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요. 근데 이게 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4월 1일 날 세무서에 도착을 했다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언제 대체 보낸 걸로 볼 거냐는 거죠. 즉 3월 31일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요 사이 기간에. 그러면 이거를 제때 보낸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도착 기준으로 볼 거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도착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 가산세 내야겠죠? 근데 발신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 가산세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서류 제출의 기한은요. 원칙은요. 도달주의예요. 즉 4월 1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근데 예외적으로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자 송달을 했다. 즉 전자로 서류 제출을 했다.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홈택스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전자신고 시에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면요. 요거는 전송된 때로 봐요. 왜냐면 전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송된 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만약에 일정한 4가지 서류라고 한다면 4가지 서류 시에는 우리가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로 봐요. 즉 3월 28일로 보겠다는 거야. 아까 위에 예시에서 3월 28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정 4가지 서류가 뭐냐? 4가지 서류는요. 첫 번째가 과세표준 신고서요. 그 다음에 수정 과세표준 신고서요. 요거는 뒤쪽 가서 어떤 건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정 청구서요. 마지막으로 불복 청구서요. 자, 그래서 요 4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 1일, 즉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 3월 28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기한 얘기를 조금 했고요. 서류 제출의 기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이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야 이거 연장해줄게 얘기 안 하면 그날까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세무서에서 야 이거 연장해줄게 얘기 없어도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특례 기한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예외의 기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기한 만료일이요. 공휴일인 경우야. 만약에 3월 31일까지 여기서 내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일요일이야. 그러면 그 다음날로 자동 연장이 되는 거예요. 즉 4월 1일로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4월 1일로 연장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야. 쉽게 얘기하면요. 홈택스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자동 연장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자라는 거고요. 자, 기한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서류의 송달이에요. 여러분, 아까 서류의 제출은 뭐였죠? 납세자가 쓰면서 할게요. 서류의 제출은 납세자가 과세관청한테 즉 세무서한테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였죠. 자, 서류의 송달은 이거 반대야, 반대. 뭐냐면 과세관청이요. 납세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서류의 송달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요거는요, 명의인에게 명의자의 주소, 사업소, 영업소로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요.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교부 송달이야. 이거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 공무원이 우리 집까지 와서 서류 주고 가는 거죠. 이게 교부 송달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편 송달이요. 이건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렇죠? 우편 송달은 말 그대로 우편으로 전달해 주는 거. 등기로 와야 돼요. 등기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자송달이요. 자, 이 전자송달이라는 건 뭘까? 말 그대로 이메일로 받는 거야. 혹은 이게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요걸로 카톡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을 우리가 전자송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메신저로 받는 거. 자, 근데 이 전자송달은 특이한 게요. 이거는 신청 시에밖에 안 돼요. 신청 시에만. 납세자가 저는 카톡으로 받을게요. 저는 이메일로 받을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만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온다? 그럼 그건 뭐야? 스팸이죠, 스팸. 그쵸?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전자송달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원칙적인 방법은 요건데 예외적으로요. 교세에 포탈에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만큼은요. 공시송달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공시송달이라는 게 뭘까? 공시송달이라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보라고 얘기하죠. 나라에서 쓰는 신문 같은 거에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 게시판에 붙여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할 방법 다 했는데 네가 못 본 네가 잘못이야. 나는 할 거 다 했다. 걸어놓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는 거야. 자, 요거는요, 뭐 그냥 가볍게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죠. 명의인의 주소가 불명한 거야. 아니, 갖다 주려고 갖다 줬는데 주소를 몰라. 우리 요따 갖다 줘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에이, 어쩔 수 없다. 걸어 놓을게. 네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의인에게, 2회 이상 방문했는데요. 부재 중인 경우에. 부재 중이면서 만약에 세수일실의 우려가 있을 때죠. 이럴 때는 야 나는 2번이나 찾아갔는데 네가 없어? 그럼 나 걸어놓을게. 네가 와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즉 효력 발생 시기라는 건 요걸 의미하는 거야. 전달해줬다. 즉 송달해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야. 나는 세무 공무원인데 할 만큼 다 했다. 나 전달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원칙적인 방법. 즉, 교부나 우편이 돼요. 이렇게 할까요? 그냥. 교부나 우편 송달일 때. 송달 시에는요, 요거요. 도달한 때예요. 도달주의 따라간다는 거지. 여러분, 서류의 제출도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였잖아. 그러면 세무서가 보내드릴 도달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송달 시효. 자, 전자송달은요, 요거예요. 우리가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한 때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자동 발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때에 전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송이 되면 이메일이니까 바로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송달인데요. 자, 공시송달은 걸어 놓는 거잖아. 그 걸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14일 경과하면 난 너한테 준 거야. 14일 이내에 네가 와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서류의 송달까지 얘기했고요. 자, 마지막. 특수관계인이요. 자,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건 나랑 친한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세무회계에서는요. 나랑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좀 특별히 관리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나랑 친한 사람이 누군지는 좀 적어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요. 요거예요. 혈연관계요. 이게 뭐 사촌이네 혈족, 삼촌이네 인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혈연관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와 나, 어머니와 나, 친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짜고 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고자 여기다가 일단 정의를 시켜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연관관계요. 이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원장님과 저죠. 자, 원장님과 저는 혈연이 아니에요. 혈연이 아니야. 자, 혈연은 아닌데 원장님 이런 경우죠. 제가 만약에 재건관리사 강의를 오픈을 안 하면 원장님 돈 못 벌잖아. 그렇죠? 반대로 학원에서 저한테 강의를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도 돈을 못 벌잖아요. 둘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제적으로 서로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할게요. 이런 거죠.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죠. 요 뭐예요? 요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 빗대우면 이런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있다면요. 여자친구와 저는요. 혈연관계 아니야.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 사실.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자친구 만난다고 해서 월급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지배력은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마 이러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잖아. 그렇지?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국세기본법의 첫 번째인 국세기본법 총설이었어요. 자,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